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풀매수, 비관론이 가득할 때 매수하라. 후반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앞으로 2년,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줄곧 후반전이 이제 시작된다. 후반전을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동향을 보니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 영상 어쩌면은 한 발 늦은 영상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많다는 점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합시다. 후반전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국 시장 이제 막 소외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실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자, 쉽게 반등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지금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낫다. 이런 견해들을 몇 차례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증권가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굉장히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증권가에서 내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요즘 들어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비관론이 팽배한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탑승하지 못하면 20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운이 좋아서 또 한번 이런 호황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자, 이런 호황 언제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8일에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10월 28일에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라가자. 그리고 10월 2일에 폭등의 시대. 우리가 골디락스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계속했고 그 이야기, 그 근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KB경영연구소에서 나온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부자들의 이야기 조금 발췌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냐,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인, 월급쟁이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업소득이라는 거 부자들의 삶과 조금은 차이가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의 원천이 근로소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7.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라는 거 대기업 임원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된 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직장인의 삶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자, 사업소득이 비중이 가장 큰데 사업소득도 안 된다? 그 다음을 보니까 자, 바로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금융 투자라는 건 주식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규모별 자,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50억 미만 그룹에서 본다면 부동산과 주식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 대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더라. 사업소득하고 비중이 비슷하더라. 사업소득이 39.8%였다면 부동산과 금융 투자, 즉 주식 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합한 수치가 33%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부자 대열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 종잣돈을 어떻게 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최소 5억 정도를 종잣돈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5억에서 7억 정도를 종잣돈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이 종잣돈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부자로 갈 수 있겠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쓰고 싶은 거 좀 덜 쓰고 일단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콩할 만한 이 시드머니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5억 정도까지는 만들어야지 좀 투자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자들은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5억 정도까지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종잣돈을 만드는 거, 어떤 수단을 이용하느냐, 주식으로 종잣돈을 만든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잘 해서 종잣돈을 불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거주용 주택, 그리고 거주용 외 아파트, 부동산 투자로 종잣돈을 불려 나갔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로 보면은 자산 규모별 모든 계층을 봤을 때, 50억 원 미만 그룹에서는 주택, 부동산 투자로 종잣돈을 만든 경우가 많았고 2위가 주식이었고, 50억에서 100억, 그리고 100억 이상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을 만든 방법, 바로 주식 투자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중요한데, 종잣돈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종잣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관론이 팽배한 시장입니다. 자, 2022년 한국 증시, 그리고 경제 전망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증권사에서 나오는 2022년 한국 증시 전망, 경제 전망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제가 하루에 한 300개 정도 훑어봅니다.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흐름을 보는데, 최근에 유독 부정적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부정적 전망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하나? 자, 그렇다면은 또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적 전망 이유는 내년에 코스피 이익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 기저 효과 소멸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금액이 감소하면서 GDP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중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는 끝난 건가, 이제 경제 회복에 물 건너갔나, 우리나라 지금 너무 빠르게 상승했고 이제 끝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모두가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는 매수할 시기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뭐 주식시장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소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모두가 부정적 전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지만 간혹 소수 의견도 있기도 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소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소수 의견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뭐 더 빠질 곳이 없다. 자, 그리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에 선행한다. 내년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 업황이 개선될 거다. 자, 이렇게 전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반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는 반면에, 자,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전에 선반영한다고 본다면은, 자, 올해 연말 연초가 바닥이고 매수의 적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의견, 지금은 긍정적 전망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 자료들만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바닥을 파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제가 줄곧 이야기한 것처럼, 자,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자, 반도체 수요 앞으로 더 증가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경기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금액 감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 수요 앞으로 증가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소비도 더욱더 활성화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일어날 현상이라고 보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중국, 미국, 인도 등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프라 딜 통과됐지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프라 투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기저효과 소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런 착시 효과, 기저효과 착시에 기대지 않아도 실제로 더 많은 돈, 소비, 일반 대중의 주머니로부터 더 많은 돈이 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더욱더 긍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자, 소비가 이끄는 경제 호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골디락스 시대를 준비하자와 맥락이 다 있는 저의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살펴야 될 거, 환율. 이 환율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증권가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될 것인가? 유로 강세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원화 강세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는 것, 자, 달러 강세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보통 원화 약세하고 연결되죠. 자, 원화 약세라는 것은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 역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박스권 형태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수출 금액 감소, 이익 둔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 복합시켜 보면은 아,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기회가 오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원화 강세가 그렇게 강하게 오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소강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제가 세 개 차트 한번 복합시켜 봤습니다. 자,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 이 봉 차트가 원화 환율 차트고요. 여기 파란색이 유로 환율 차트, 그리고 검은색이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자, 방향이 다 같죠. 제가 일부러 설정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밑에서. 이거는 달러 인덱스 강세를 말하는 거고, 원화 환율하고 유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약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 원화 환율, 유로 환율 약세, 그 다음에 6월까지 강세, 그리고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3월에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한 3,300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6월 이후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이 특히 더 약세를 보였죠. 유로 환율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유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8월 이후에 보면 원화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름대로 7월 말까지는 비슷하게 가요. 큰 간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8월 이후에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원화가 특히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증시 특히 약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유로 환율이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를 보일 때 원화 환율은 그렇게 강하게 약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원화 환율 차트만 따로 떼가지고 자,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6월부터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피크를 찍고 자, 원화가 다시 강세로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원화 강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가 더 이상 약세 기조로 가기보다는 강세 기조로 가려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급격하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제는 서서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140원에서 1150원 사이 이 정도까지는 꾸준히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화살표 그린 것처럼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원화 강세 기조로 어느 정도 가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추세적으로 한 1120원까지는 떨어져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 업황 회복,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원화 약세보다는 강세 기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아주 강한 원화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한 1140원, 좀 많이 간다면 1120-30원 정도까지 가면서 그래도 국내 증시,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비관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제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히려 비관론이 팽배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 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2년 부자 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앞으로 20년은 고달픈 20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잣돈이 중요하다. 이제 앞서 살펴봤었죠. 종잣돈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부자들이 어떻게 종잣돈을 모았냐,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자, 그런 것들 잠깐 살펴봤는데요. 주식 투자를 통해 종잣돈을 모았다는 부자가 많죠. 특히 5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주식 투자를 종잣돈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그리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산을 늘려갔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